오늘은 오프닝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이 세계 경제 진심이신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일타 강사 이런 미 연중 관련해서 일타 강사 이런 말씀도 듣고 유튜브 쪽에서는 조회수 치트키 이런 말씀도 들으셔서 아주 많은 곳에서 패널로 탐을 내시는 분입니다.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부부장님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5월달에 딱딱하네 5월 말에 내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서점에 가서 우리가 물론 봤을 때 이제 매대 1위로 딱 있는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지 않는 이상. 네. 제가 그래서 이 근거를 보면은 일단 교보문고에서 보면은 여기가 1등이에요.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부문 1등이고. 감사합니다. 이 영풍문고는 좀 뭐가 잘못됐나? 영풍문고는 좀 3위로 돼 계신데 이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온오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저희가 좀 어렵게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글도 쓰시고 이게 또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또 나가시고 또 본업인 또 신한은행에서 또 이렇게 WM 컨설팅 센터에서 또 있으시고 좀 벅차지 않으세요? 일단요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특히 이제 동료들도 좀 많이 도와줘서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데 그걸 지금 이제 몇 년 됐냐면 2005년부터 썼으니까 17년 됐죠. 네. 17년 동안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잘한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떤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조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퇴근하면서도 차 안에서나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도 조금 좀 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제 또 중간중간에 좀 짬을 좀 낼 수가 있고 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주말 시간의 활용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주말에 꼬박꼬박 좀 토요일 일요일 날 좀 메이크업 공부를 좀 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이게 조용히 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평일날 너무 바쁘게 돌다 보면 좀 어디 지그시 앉아서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지그시 앉아서 공부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판 깔아주고 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해야겠다 싶은데 막상 또 지워지면 그때는 또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시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좀 모셔서 말씀들 나눠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즐겁게 하시다가도 찾는 곳이 많아지고 바빠지시니까 주말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지쳐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즐거워서 한다기보다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충분히 지금 바쁘신데도 아직까지 주말에 이렇게 공부까지 챙겨서 하실 정도면 우리 저희 부부장님께서는 최소한 즐거워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즐거워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 스스로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그럴 때는 무언가 이렇게 던져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다음 주에 가서 망신당한다. 이제 이런 느낌을 줘야 되면 그게 계속해서 저를 푸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푸시해가지고 좀 괴롭지만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좀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격려 말씀 들으면 그럼 또 이제 그게 또 절로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또 좋고요. 이런 거죠. 맥락 없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부부장님께서는 아주 알차게 또 주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지식을 나눠주시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더 부부장님을 찾고 더 많은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좀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우리가 제일 관심 가졌었던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5월달 거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금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는데
요 며칠 그 시장 이제 급락하는 이게 단초가 되기도 하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소폭 좀 높게 나왔어요. 네. 8.6%면 제가 그때 알기로는 8.23에서 뭐 네네네. 요 수준이었는데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당시 말해도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어디로 가냐? 지금 네. 어떤 상황이냐? 네. 일단 이게 좀 궁금한 것 네, 같아요. 먼저 물가부터 먼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되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십몇 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조커가 등장했었던 네네. 거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쓰던 국제 공조를 해주던 돈을 풀어주던 네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딩에서 떨어지니까 스파이더맨이 와서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마다 구해주거든요. 100번 떨어지니까 100번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에 어트랙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빌딩에서 한번 떨어질까? 떨어지자. 네, 그렇죠. 그래서 빌딩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스파이더맨이 또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즐거운 걸 저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같이 하시자고.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안 떨어지시는데 제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또 구해줘요. 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도 만나볼 겸 음. 그래서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냐면 그 끝에는 모두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론이 굉장히 크게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이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모락모락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난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였거든요. 8.5%인데 4월달에 좀 기대를 크게 했어요. 네. 이게 8.0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8.0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가 목표치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8.5에서 2%까지 내려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와, 이거 언제 여기까지 내려오지? 한참 걸리겠네라고 생각했는데 0.5 딱 떨어지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프로젝션을 하죠. 0.5씩 턱금석금 내려오면 어쩌면 운 좋으면 내년 1분기면은 2%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박수 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8.3이 나왔어요. 이게 5월달 소비자 물가, 네. 이게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럼 8.3이 나오면 내려오는 게 8.5에서 8.3이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계단이 길죠. 그랬더니 이제 내년 말도 쉽지 않겠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4월달에 힘을 좀 이제 그 4월달 게 5월달에 발표됐는데 다들 이러면서 실망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기대감을 더 키우지 않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올라간 겁니다. 8.6으로. 그럼 8.6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위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러면 진짜 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컨센서스처럼,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오는 그 내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에너지 가격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좀 커요. 주거비의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항공료 같은 여행 관련 업종의 상승 폭이 큰 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료품 가격의 상승폭이 큽니다. 얘네들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렌트비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이 렌트비 같은 건 한 번 올라오면 잘 안 내려가요. 기름값은 올랐다 떨어졌다 네네네. 하지만 렌트비는 월세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가면은 밑으로 뭐 반토막 나거나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이게 렌트비가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시장에서도 그럼 이게 생각보다 탄탄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물가가 굉장히 높게 네. 시장의 기대보다 높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가가 높게 잡힌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물가가 발표되면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미시간대나 이런 데서 근데 뭐 어디서 발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 심리가 꺾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잘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년도, 21년도에 미국 사람들 소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걸 많이 사냐면 내구재 같은 걸 많이 샀을 거예요. 내구재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내구성 있는 거 딱딱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냉장고, 노트북 이런 게 이제 내구재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노트북을 2년 전에 샀거든요. 네. 작년 초였나? 2년 전인가 그때 샀어요.
근데 노트북을 매년 바꾸진 않죠. 네,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더욱더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그럼 심리가 식는다는 건 조금 더 시차를 두게 되면 실제 소비가 식을 거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성장의 둔화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뭐 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경제의 상황,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지금.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네네. 뭐 예컨대 물가가 오른 만큼 급여가 오른다면야. 네네. 그만큼 소비가 또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니까 네네네. 지금 네네. 그 답답한 형국인 건데. 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뭐 가설이지만서도 만약 이번에 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대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소폭 줄어서 한 뭐 8%나 아니면 8.1 뭐 이 정도 수 나왔다. 아,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나왔을까요? 다르게 움직였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4월 달에 국제 유가하고 네네. 5월 달에 국제 유가를 보면은 5월 달 국제 유가가 조금 더 높았어요. 4월 달보다. 네. 그리고 6월 달 국제 유가가 지금 보면은 네네. 미국의 이제 가스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가솔린 프라이스인데 이 가솔린 프라이스가 갤런당 7달러를 찍고 있어요. 지금 높은 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때 진짜 너무 높다라고 한 게 4달러 넘으면 엄청 높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달러를 찍었다는 얘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6월 달 들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렇다면은 에너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넘어가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 7월 13일일 겁니다. 네네네. 그때 발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요번에는 만약에 이제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네네. 네.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더 보자. 이제 그런 이제 좀 시각은 좀 가졌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발표가 이상하게 됐으니까 아유, 근데 답은 없는 거죠. 무서워요. 이제 물가지수 발표만 네, 돌아오면은 뭐 어차피 뭐 FOMC에서 뭐 금리 조정이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뭐 맞물려서 또 생각해봐야겠지만, 일단 보면은 그 월가 뭐 경제학자죠, 그 모하메드 네네. 에리언이라고, 그분이 네. 아직 뭐 인플레 피크아웃이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뭐 연준이 더 과감한 조치를 뭐 해야 될 거다 이런 네. 경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연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네네네. 보면은 이제 우리 부부장님께서 올리신 에세이 네네네. 그래도 보면은 일단 연준의 고민을 약간 좀 언급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과연 연준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좀 쓸 수 있을까? 여기도 좀 답답할 것 같아. 무작정 금리만 올릴 수 있는 형국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예. 이게 첫 번째는 엘 에리언부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일매일 마켓 모니터링 할 때 네네네. 저기 네이버랑 구글 검색창에다가 네. 네이버에는 한글로 에리언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엘 에리언이라고 이제 영어로 아, 예, 예, 예. 그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은 꼭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그렇게 모니터링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서머스라는 사람을 또 예, 모니터링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봐야 되는 그죠, 사람들의 그죠, 그죠.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었던 코멘트를 하는지를 좀 봐요. 근데 그 사람을 엘 에리언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매크로마켓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작년에 다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 이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고, 연준이 점점 더 코너에 몰릴 것이다. 물론 약간 극단적으로 가실 때도 있고 뷰가 틀리실 때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로직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 에리언이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테러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특수부대가 한 50명 투입됐어요. 그래서 빙 둘러쌌습니다. 총만 쏘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럼 테러리스트를 잡을 수 있냐?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질이 있어요. 성장이란 인질을 딱 때리고 있는 겁니다.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날 쏘려고 하는 순간 얘를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질문인 거죠. 인질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 있어?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럼 달라요. 이 질문 자체가 달라요. 테러리스트 잡을 수 있어 하고 인질 안 다치게 하면서 잡을 수 그렇죠. 있어? 조건이 하나 이거는 붙는 정말 거니까.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둘러싼 이 특수부대원들이 전부 다 바주카포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쏘면
100%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까지 밀어내느냐 이제 연준은 얘기하는 거죠. 성장 안 다치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엘 에리어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처음에 안 다치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4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 다칠 수 있다. 근데 5월 달 들어와서는 실업률이 좀 오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좀 더 다칠 수 있다. 좀 더 다치지. 그리고 약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이게 물가만 어떻게 발라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LL이어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FOMC 같은 때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0.75%를 이번에 네네네. 원샷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네. 이건 사실 확률은 아니에요. 그냥 현황 정도.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인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 여론조사.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7명은 이번에 0.75% 인상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왜냐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다 97%가 0.5를 생각했는데 0.5 생각. 지금은 97%가 0.75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세가 전혀 잡히질 않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센 걸로 때렸는데도 미동도 없는 이게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그럼 더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때릴 때는 조금 더 강도로 올려서 때려야 돼.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75%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휘청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선 또 이런 뷰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태까지 0.5 올린다라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이번에는 양적 긴축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0.5의 양적 긴축만 해도 세요. 그럼 요 패키지를 던지면서 사실상 0.75를 갖다가 으름장을 놓는 이번에 이 정도지만 다음번엔 0.75 팍팍 올릴 수 있어. 이제 이 정도 으름장을 놓는 요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도 않냐.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경우 0.75로 팍팍 올려가지고 성장이 좀 둔화되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준에서는 매파가 되는 거고 네네네. 후자 그러니까 네네네. 0.5에다가 양적 긴축을 하면서 네네. 분위기를 좀 보자. 그러면서 대신에 으름장을 놓아주면은 시장은 그 효과를 갖다가 반영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성장을 최소한으로 타격을 주면서 물가를 잡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장 연준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곧 돌아오는 이제 FOMC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부장님께서도 10%가 0.75.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확률로는 75 그렇죠. 를.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부부장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네. 그 정도 수준의 이번에 금리 네. 인상이 네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보시는 거죠? 열어둬야 돼요.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75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게 올려놔야 네네. 나중에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려가 봐야 지금 미동도 안 하는데 이거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면 나중에 이거 훨씬 더 강해진다. 네. 그래서 찔끔찔끔 이거죠. 초반에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예봉을 꺾어야 네. 그래야 뒷게임을 쉽게 가는 거지. 찔끔찔끔 던져봐야 때리는 총량은 같아도 얘가 오히려 더 적응을 하고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75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러면서 네. 이제 7월달 FOMC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7월달 FOMC가 가게 되면은 7월 13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로부터 2주 후에 7월 말 7월 27일일 겁니다. 네. 그때 FOMC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보고 0.75를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결론은 둘 다 매파입니다. 예, 결론은 둘 다 매파입니다. 예. 그 연준에서 항상 우리가 그 FOMC 결과 발표하면은 결과 발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 달려 있는 코멘트 있잖아요. 네. 항상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더 막 영향을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번에도 물론 뭐 75bp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얘기할 때 그런 네.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물론입니다. 미칠 것 같고 네. 아 그러면은 예컨대 이 뭐 한 번 더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 안 잡힌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잡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다치는 것도 다른 또 반대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예컨대 그렇게 계속 금리를 이번에도 15bp 올렸다. 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아마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기세가 등등하니까 꺾지를 못하는 것도 네네네.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입가경이 되면서 네네네. 물가에는 공급망에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을 그쵸, 조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준이 작년처럼 방만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네네네. 우리한테는 작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준 거죠. 네. 작년에 걔가 아니야.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에 이제 연준이 물가를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놓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뛰니까 작년만 해도 어땠냐, 물가가 뛰어도 이거 연준 어차피 못 움직여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응도 안 했는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그냥 알아서 0.75를 미리 헌납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이제 실제로 연준이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설프게 대응해서 화를 키우느니 네네. 일찌감치 그냥 아까 부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봉을 꺾는 차원에서 그냥 네네네. 물론 거기에 따른 시장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하지만은 뭐 향후에 어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약 처방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고, 지금 20이 그 유럽 중앙은행 네.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상 네. 그 속도 내고 있고, 이제 미국은 뭐 인플레가 거의 뭐 정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뭐 일본 이런 것도 아시아 국가들은 좀 징후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아 쪽은 좀 왜 이렇게 여파가 좀 다른가? 이게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소비 수요가 탄탄합니다. 예. 소비 수요가 탄탄하고 일자리가 넘치니까요. 예.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에서의 이슈도 있지만 수요 사이드도 워낙에 폭발적이고 임금이 오른다라는 것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다른 데보다 더 강해요. 네네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유럽은 임금 상승세가 강하거나 소비가 탄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도 이제 밀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 뛰는 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밀이라는 주식이 좀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특히 성장이 워낙 강하고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서구 지역의 물가 상승세가 더 심한 거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지금 강하진 않습니다. 네. 아주 탄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구조적인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환율이 뛰고 유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수입 물가 사이드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갖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구 지역보다는 조금 약한 편에 속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미리 주식이 아니라 쌀이 주식이죠. 야,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식료품 가격 상승에는 일정 수준은 서구 지역보다는 좀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밀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쌀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 치솟는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서. 근데 쌀도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해서는 2-30%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그 그냥 국제 쌀 가격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밀 가격이 또 너무 많이 뛰게 되면은 네. 이 쌀 가격에도 심리적으로도 있죠. 영향을 줄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밀이나 쌀을 이제 생산하는 곳에서도 생산을 쌀 대신에 밀을 생산할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에 대한 수출도 생각보다 민감하게 그쵸. 금지가 될 수가 금지가 될수 있어요. 있죠. 예, 물론 그러니까 재수 없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 쌀을 의외로 많이 수출해서 또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수출기가 들어가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밥을 적게 먹어야 되나? 밥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하루에 2끼만 먹어야겠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에리언이 그 어찌됐건 인플레이 장기화를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가능성도 조금씩 네.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이 같은 시점에서 보면은 한은의 이제 국내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 거고, 네. 요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원래 좀 그 정부에서 엠바고로 잡혀 있는 건데 이제 나올 건데,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경제 대책 이제 내놓으면서 성장률을 낮췄더라고요. 아, 네. 이번에 그래서 꽤 낮췄던데 어찌됐건 간에 성장이 그만큼 많이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 하지만은 그 외국에서 보는 뭐 경고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그 교체해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지금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은. 화두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정의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른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둔화되면 둔하냐? 어느 정도까지 오르면 오르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70년대를 바라보면 그때는 마이너스 성장의 10%가 넘는 물가였어요. 네네네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3%보다 조금 미친 2%대 후반대는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좋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아주 최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률은 성장을 아니에요. 한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쏘쏘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물가 같은 경우도 물론 10% 심각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5% 정도잖아요. 그럼 10%가 넘어서 그렇게 가던 석유 파동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70년대만큼의 레벨은 아니지만 네. 기분 나쁜 건 방향성이죠.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성장이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네. 양호한 편인데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너무 심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절대적인 레벨은 70년대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쪽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그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버냉키 전 네네네.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버냉키 전 연준 의장한테도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버냉키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한테는 작년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연준이 있다. 그래서 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연준이 굉장히 방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번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서번스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의 친구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휘둘렸어요. 닉슨의 재선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려고 했었죠. 왜냐면 성장이 나와야지 그죠, 재선이 그죠. 되니까.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는 안 잡고 경기 부양 지원하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연준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도 휘둘리지 않으니까 이런 면들로 봤을 때 70년대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좀 없다. 낮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보고요. 오히려 이제 다만 70년대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경계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방향이 생각보다는 좀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공급망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고성장 고물가지만 그렇죠. 이게 가장 우려하는 건 저성장 고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보단 그래 좀이라도 올라가야지. 전년보단 그렇죠. 좀이라도 성장해야지.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성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전년보다 꺾이면 이거 지금 성장이 그렇죠. 큰일 났다. 네. 이거 빠졌는데 사실상 좀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는 거지만 성장이 멈춘 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저성장, 고물가, 물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그대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과거에 또 한번 그때 당시를 학습해봤던 사람들은 더 그것도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네네네. 이 인플레이션만 해도 지금 41년 만에 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경험 못 해본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연한 두려움,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저성장 고물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가 아닌가. 네네. 예, 네, 그런 공감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쳐도 네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가계부채는 이제 상당히 큰 이 폭탄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한국 그 GDP 대비 기준 보면은 가계비 비율이 이제 세계 1위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하고 또 가계 부채는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재무 관리를 하는 거하고 부채 관리를 하는 거하고 네. 가계가 부채 관리를 하는 네. 거고 사실은 기업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그죠. 근데 가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 부채가 많으면 개인의 파산 압력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면서 소비를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 부채는 기업이나 정부 부채에 비해서 훨씬 더 건드리기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감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저는 참 그때 당시에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네네네.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은에서 작년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그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8월달, 11월달 올해도 해가지고 벌써 5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번 기준금리를 인상해가지고 현재 1.7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놨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때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연준 같은 경우는 늦으니까 팍팍 올리고 있는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팍팍 올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팍팍 올릴 수 있는 게 또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0.5나 0.75를 던진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점진주의라는 거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저쪽보다 스텝을 강하게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면은 이쪽에서 미리 출발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토끼만큼 빠르지 않으면 거북이가 빨리 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한은에서도 이제 그런 정책을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만 중앙은행이 그만큼 요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나왔던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당시에 뭐 그렇죠. 너도나도 막 네. 연끌하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저희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 해외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한 것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여러 차례 조금씩 인상을 해오면서 가격 좀 체감하는 거 뭐 그 돈이야 뭐 똑같이 더 나가는 건 맞지만 체감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충격이 그렇죠. 가게 네네. 오는 충격이 저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우리는 집이 다 은행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몇 년 전에 고정금리로 바꿨거든요. 아, 네네. 당시에 변동금리였을 때 오히려 제가 조금 비싸게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자기네 그 금리 낮다고 변동금리라고 좋아했던 분들 지금은 아, 예. 좀 꼬숩습니다. 아, 네네. 아, 참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도 네. 너무 변동이냐 고정이냐 너무 거기에 크게 신경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대출 네. 만기가 되게 네. 중요하긴 한데 장기로 받는 대출은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내릴 때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네. 어쩌면 그 금리가 인하되는 게 딱 1년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만 바라보면서 변동을 택한다? 그럼 당장 1년은 좋지만 그 뒤가 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 재무 구조 자체가 좀 안정화될 수 네. 있게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맞아요.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월급쟁이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네. 한 달에 1, 20만 원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1, 20만 원이 더 빠져나가면 그렇죠. 이자가 더 빠져나가면 인해서 애가 학원을 하나를 더 못 가는 그렇죠. 상황도 발생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보면은 전문가들도 아닌데 반 전문가가 돼요. 아, 앞으로 뭐 저금리는 더 이상 없을 거야. 아, 뭐 네. 고금리는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갈아타곤 하는데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종착역을 가보면 같다. 이게 조사모사식으로 예.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네. 뭐 또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금리가 또 내려가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예, 있는 그게 이제 거죠. 뭐 어차피 뭐 3년 정도 지나면 은행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죠. 그게 이제 면제가 되니까 옵션을 바꿀 수도 있죠. 네네. 우리 저기 참고로 부장님께서 이제 신한은행에 계시니까. 아, 네네. 아, 예. 예. 어찌 됐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아, 네. 이게 처음에는 정말 전쟁 나겠어? 이러다가 전쟁이 났어요. 네. 이게 오래 가겠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7년 내내 장처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네. 한 1년 싸웠다가 1년 쉬고 네. 그러지만 계속 전지 상황인 거고 네. 또 1년 싸다 쉬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우려할 때는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그 경제 여파라는 거는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예측하라고 할 때 네네네.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는 거죠. 보시면 지금은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강하고 네.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연준이 방만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연준이 방만해지지 않고 긴축적으로 전환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수요를 위축시키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물가가 네네. 안정이 되게 마련인데 네. 문제는 공급망 쪽에서 이거 계속 맞아요.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물가가 내려오지 못하고 꺾여 올라가거나 아니면 원래는 빠르게 내려올 걸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마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물가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면 물가가 좀 내려오더라도 당장 물가를 찍어 누르더라도 물가는 또 조만간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금방 또 쪼르르 올라오고 눌렀다가도 또 쪼르르 올라오고 어쩌면 지난 십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디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화돼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다 건드려 버리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냥 계속 인플레이션이 실종된 상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라는 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뭐 본인들도 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예견을 좀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 문제들이 굉장히 크니까 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공급 문제에서 촉발된 거는 또 기존과 워낙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거에 대한 우려심이 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언제쯤 끝날까. 근데 또 전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도 못 해요. 맞아요. 예. 누가 빨리 지고 그냥 끝나라 뭐 이런 얘기도 못 하겠고. 네, 그렇죠. 예.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이죠. 네네. 네. 뭐 또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하여튼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좀 다른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식량안보 저희가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뭐 비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랍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글로벌 판으로 좀 비화되는 것 아니냐. 네. 예, 이것도 뭐 정권 붕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좀 어떤가요? 너무 비약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저는 좀 뭐 물론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네네.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랍의 봄도 결국에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식량 가격이 뛰니까 결국에는 나라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거든요. 네네네네네.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카다피와 무바라크를 갖다가 네네네네. 내쫓게 된 게 이제 아랍의 봄의 네.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식료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료품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산 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안 되지만 러시아산 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같은 아니면 중남미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막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굉장히 좀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제2, 제3의 아랍의 봄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들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라서 일생 생활에 밀접해 있는 거잖아요. 네. 싸든 비싸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또 오르고 하면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결국은 그렇죠. 네. 정부로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랍의 봄이라는 게 우리가 에이 뭐 설마 그럴 일이야 있겠어라지만 설마 그럴 일이야 있겠어 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생기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네. 이거는 뭐 작은 문제가 아니라서 네. 아예 그냥 정권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라 붕괴되는 거 이거는 좀 뭐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 상황이 안 돼야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냐에 따라서
양극화도 이제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체제에 따른 이제 어떤 패권 이동이나 우리가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번에 네. 좀 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결과에 끼워 맞추기식이다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저렇게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이 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고 네. 에너지가 부족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 가능했었던 네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과잉 공급인 상태에서 에너지 수출 안 하겠다면서 이러면서 싸움을 거는 건 사실 자살행위인데 그죠. 어느 정도는 유가도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번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약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통제력을 조금은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통제력을 잃었다는 건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블록이 한 번 더 힘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약간 블록화, 네. 분산화 이런 것들을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달러화의 패권이 무너진다. 이거는 조금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게 이게 달러화라는 통화가 무너지려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통화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보시면은 유로화, 엔화, 위안화 네.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뭐 암호화폐는 거기에 이제 아직은 견줄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 봤었을 때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게 그 달러의 패권이 금방 저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미국 자체의 컨트롤 능력이 국제사회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이슈가 생길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하고 일단 접근하는 게 좋을 좀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 모양이 좀 빠진다. 그렇죠. 근데 예. 이 어찌됐건 지금 딱 표만 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이란도 가고 네.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가서 찾아가고 뭔가를 할 때는 저쪽 상대방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건 문제들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급한 쪽에서 이제 뭐 또 재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는 급한 쪽이 지는 네, 거죠. 어느 네. 정도는 또 수용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강력하게 통제를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협상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많이 네, 상하는 일일 네. 겁니다. 네. 뭐 아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당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면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아, 네. 예,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니까 요즘 또 중국하고 대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이것도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보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그 미국의 전반적인 통제 패권 자체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강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아시아를 이렇게 압박하지는 그렇죠.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낳은 좀 뭐랄까 이제 좀 부작용 이런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너무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보이는 모양새들이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막 그런 얘기들이 네네. 막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양쪽 싸우는데 미국에서 아무 개입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런 나라에도 그렇게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찌됐건 최근에 뭐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찌됐건 소유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이 투자 같은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이제 책에 보면은 우리 부녀님께서 아, 네.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라 이렇게 네. 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투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타라라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돈 벌자 네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강한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원자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올해 상반기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자원부국이나 아니면 원자재 관련주 내지는 원자재 가격 이런 네. 쪽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쪽의 마이너스가 워낙 큰데 얘네는 막 20% 30%씩 올랐으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네네.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타라고 하면 원자재 사라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좀 보고 있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산이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당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누구도 원자재를 이제 살려고 들어가지 미리 막 작년에 많이 그렇죠, 사가지고 그렇죠. 엄청 수익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이어질지를 보면서 투자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그죠.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게 필수지만 네. 저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 되게 세게 나오고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그건 반대죠. 어쩌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위축이 될 수가 네. 있어요. 물론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지 그죠, 그죠,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대비를 하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많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자산을 깔아가는 게 여러 자산을 깔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국면에 맞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다가 국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읽게 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면서 변화되는 국면에 대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깔아놓을 수 있는 자산들이 보면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주식 내에서도 다양한 포트를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채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봐요? 채권도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채권 투자할 때다, 시기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국제금리나 이렇게 금리 보면은 아 이것도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네네네.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이 또 개인들이 보면은 좀 이쪽에 대해서 해박하고 전문가들은 자산을 여러 군데 이제 깔아놓기도 하고 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투자도 하고 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네. 그렇게 포트가 다양하지가 못하거든요. 예. 채권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각각의 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거나 네네. 물가가 뛰더라도 네. 단기채 같은 경우는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렇게 일반 투자자가 많은 걸 깔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 동학 개미 운동 네네네네. 이제 결국엔 이 주식 투자 붐 이후에 개인들이 결국엔 HTS를 통해서 네네네네. 주식을 사는 걸 많이 이제 네네. 배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와 달라진 게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ETF에도 상당히 많이 익숙해지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가끔 이제 저한테 주식 종목 보여주실 때 보면은 종목 한두 개 갖고 계신 분 별로 없어요. 8개, 9개 많이 갖고 그죠, 계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8개, 9개에 대해서 자신의 뷰를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맞든 틀리든 그 뷰들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종목 8개, 9개는 가능한데 분산 투자라고 해봐야 사실은 6개, 7개 자산을 나누는 걸 거거든요. 그죠. 불가능할까? 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ETF가 있고 단기 채권 ETF가 있고 금 ETF 있고 달러 ETF 있고 이런 걸 몇 개 깔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에 있는 ETF들을 깔 수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불가능한 옵션인가?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함부로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내공이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네네. 조금씩은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맞는 게 방금 부모님께서 5년 전 얘기하셨지만은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 네네. 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지금은 솔직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도 너무나 참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은 거예요. 많죠. 예. 네. 5년 전에 부장님 혹시 유튜브 나오셔갖고 설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죠. 없습니다. 예. 요즘 하시는 분들은 틀면 부장님 나오신단 말이에요. 아,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는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만큼 좀 투자도 세련돼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보면 네네. 이제 어찌됐건 간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걸 어떻게 분산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난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어떤 종목들만 막 투자해가지고 요즘 같은 장에서 또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 분들은 여튼 너무 투자를 고르기만 보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조언도 듣고 하시니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포트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뭐 이러한 위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사이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부원장님 그 다른 데도 이렇게 영상을 좀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요 근래까지만 해도 이제 상당히 낙관론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궁극적인 이제 나중에 고성장 고물가도 네. 그런 시대를 또 예측도 하시고 해서 이 시기가 일단은 뭐 계속까지 뭐 언제 평생까지는 않을 거고 네네. 이 시기가 끝난 뒤 좀 부부장님께서 그리시는 좀 시장이 네네. 어떤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낙관론자다라고 하니까 바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게 저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데 전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거대한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치명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은 영원히 끝났다. 뭐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비관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합니다. 이게 어느 세상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그 나라마다 다 문제가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비관론을 펼치면 글쎄요 한 뭐 1000년 전에 망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인류는. 그러니까 저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이제 그 발전을 믿는다라는 게 낙관론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결국에는 어쩌면은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낙관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러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비관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가는 잡았는데 성장도 다친다. 그럼 저성장 저물가가 되거든요. 이게 비관론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기 침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경기 침체보다는 그런 극단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올지언정 그래도 성장이 최소한으로 닫히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성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장 자체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게 되면 고성장 저물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물론 고성장이 아주 큰 대단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중성장 고물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고성장 저물가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고성장 저물가로 물가만 발라내서 들어오게 되면 성장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소비 수요가 터지게 되면서 그때 다시 고성장 고물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이제 다 끝났다. 주가가 이 정도 하락하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이제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인류가 발전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조금씩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씩 커나가는 걸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에서도 그런 낙관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질 비유를 해주셨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인질도 안 다치고 구하고 뭐 문제도 해결하는 게 가장 테러범도 잡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조금의 희생을 조금 따르더라도 최소한 덜 다치고 뭔가 물가를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상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그걸 또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또 발전하면 또 이제 고성장, 고물가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 영상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보면 비관론자 분들 하는 게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우리 부장님 조회수는 좋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비관론이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뵙지만 그분들이 미래를 정확히 맞춘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미래를 다 맞췄습니다.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언가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선택의 핵심은 본인한테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가져가야 될 마인드셋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이것보다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한번 쭉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작년과 올해 나는 어떻게 변했고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고 유튜브 방송의 컨셉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럼 아 이게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걸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변화가 됐지?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싹 바뀌어와요. 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저는 옛날처럼 20% 30% 금리 올라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절대금리 자체가 오르더라도 절대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면 투자라는 건 앞으로도 이어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투자라는 거 앞으로 10년, 20년 더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상도 더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투자할 때 한 번도 안 빼고 주가가 오를까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그죠. 휘청이는 그죠. 리스크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좋은 장도 있지만 어려운 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아 미치겠다. 이것보다도 이것도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드는 느낌이겠지만 이 장에서 하락장에서의 살아남는 매뉴얼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그게 하나의 되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아 나는 안 맞아 투자하고는 이런 것들보다도 투자를 길게 하시는 거라면 이것도 하나의 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그죠.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려운 장이 닥쳐왔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마인드셋으로 한번 지금 장을 한번 이겨나가 보시는 거 예, 그런 걸 한번 좀 조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멀리 찾을 것도 없이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네네. 진짜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뭐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닷컴 뭐 버블도 그 증시를 네네. 경험해보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거는 진짜 또 새로운 영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염병으로 막 증시가 폭락하고 했는데 그 폭락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극적인 반등을 넘어서 정말 그 시기에 했던 분들이 뭐 진짜 물반 고기반식으로 떴다 하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밖에 네, 그렇죠.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시장이라는 건 항상 아까 이제 사이클 얘기를 했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출렁이면 또 그 내려간 만큼 또 반등하는 폭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게 41년 만에 큰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지금 뭐 30대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못 겪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도 그게 금리를 올리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중국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기회를 좀 봐야 된다. 네.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기회를 봐야겠죠.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례를 네. 참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아유, 아까 감사합니다.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인질도 그렇고 이게 보통 딴 채널도 보면은 사례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게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해석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렇게 굉장히 이런 사례 같은 걸 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나 네. 그거는 계속 좀 사례나 고민하게 되는 것 비유가 같아요. 네. 따로 근데 그 따로 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네. 따로 고민하실 정도인 것 같아. 말씀 한번 이렇게 쭉 영상 보면은 한 3-4개 정도는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좀 그런 걸로 좀 차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부장님 같습니다. 혹시 주말에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사례랑 비유 연구하시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재미없을 때는 그런 거 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네. 얼마 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용익 교수님이라고 아, 예. 김용익 교수님이 저희 채널 나오시고 그 전부터 준비하셨겠지만 3일달 채널을 만드셨어요. 아. 예, 김용익 경제스쿨이라고 아, 개인 채널을 만드셨군요. 네.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시고 하시던데 우리 부부장님도 가지고 조만간 저 채널 나오시고 저는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채널을 꼭 어떤 목적보다도 주로 이제 만드시면 영상도 올리지만 이 구독자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또 하시면 네네. 그 또한 또 재미와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지식을 나누니까. 네네. 부부장님께서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블로그 열심히 또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거기서 좋은 글도 많아가지고 저희도 계속 읽어보고 발췌하고 오늘 올리신 감사합니다. 것도 저도 아까 봤거든요. 네. 오늘 금리 얘기 많이. 아, 예, 오늘 좀 많이 올렸죠. 네, 예. 오늘 금리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녹화 기준은 6월 14일인데 전혀 새로운 또 이제 금리의 시각, 금리 차원에서 시각으로 또 이렇게 재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부부장님 블로그도 많이 좀 봐주시고, 예, 또 채널에서 다음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